네, 안녕하세요. KF-21이 전기체 환경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극한 환경 시험이죠. 뭐 영하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물 뿌리고 완전히 고드름으로 뒤덮이고 그러고도 이제 비행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작동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한 그런 시험이었죠. KF-21의 이제 다음 고비는 이제 에이사 레이더의 미사일 지령 유도. 그러니까 미사일이 자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자체의 레이더를 갖고 있거든요. 조그만 걸. 그러니까 고주파 탐색기라 그러죠. 레이더라고는 안 그러고 고주파 탐색기라고 그러는데 이 작은 레이더를 갖고 있는데 얘는 상당히 접근을 해야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접근시킬 때까지는 이 전투기 본체 레이더가 타겟의 근처까지 얘를 이제 안내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지령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KF-21의 이제 에이사 레이더의 이런 공대공 미사일의 지령 유도 기능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냐, 이게 이제 고비가 남아 있죠. 아마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이 미치는 지평만큼 뻗어가거든요. 그래서 KF-21의 방식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미국이 지금 전익기 가오리 같이 생긴 B2 전략 폭격기의 다음 후신인 B-21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오늘 B-21과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드리는데 이 KF-21과 B-21의 유사점 많죠. 우선 둘 다 21살입니다. 21, 네, KF-21, B-21 그것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어낸다는 점도 굉장히 비슷하죠. 예, 스텔스로 그렇게 날아 들어가서 중국을 유린할 수 있기 때문에 B-21은 KF-21도 이제 스텔스 버전 나오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4.5 4++ 세대에서도 이게 F-16을 넘어서는 그런 멀티롤에 이 F-15에 육박하는 요격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제공권 요격기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이 100대, 200대, 300대 구축하면 중국 골 아프죠. 그리고 이제 특히 한국이 이런 것들을 동남아에 풀게 되면 5세대 스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4.5, 4++ 지금 형태 블락 1만 블락 1, 2 그러니까 공대지 공대함까지 되는 그거 정도로 풀게 되면은 굉장히 골 아파집니다. 사실은. 예, 오늘 같은 얘기, 즉 B-21과 KF-21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B-21이 이게 이제 스케줄도 지켰고 개발 스케줄도 지켰고 개발 예산도 지켰고 또 생산 단가도 지키는 아주 모범생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물건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환호를 하면서 원래는 B-21을 100대를 간다 그랬었는데 야, 250대 하자, 250대 하자 이런 얘기가 막 공군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이제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이 미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4월 16일입니다. 바로 따끈따끈한 얘기죠.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B-21은 100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B-21이 100대 정도까지 생산될 때까지가 그게 앞으로도 한 15년 걸리는데 2030년대 말쯤 되는데 중반쯤 되는데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쯤 되는데 그때는 더 훌륭한 기술을 구현한 더 훌륭한 기체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대 정도만 하죠.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공군 참모총장이 상원에서.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이제 의외로 KF-21과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B-21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B-21을 흔히 이제 폭격기다, 스텔스 폭격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김치를 가지고 요리라고 안 부르죠. 예. B21의 관점에서 보면 김치가 요리가 아니듯이 폭격은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폭격은 밑반찬입니다. B2는 B2는 이거 전입기죠. 물론 B2 옛날. 그거는 주요 기능이 폭격이에요. 스텔스 폭격기예요. B21의 주요 기능은 스텔스인데 첫째 센서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F-35보다 더 훌륭한 센서 융합을 하겠죠. 두 번째로는 얘가 통신 중계를 해줘요. 그러면서 얘가 전장 상황, 서브시어터의 총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한판 붙었다 중국이랑. 그러니까 B-21이 한두 대 딱 뜨면 이 중국과 한반도 일대, 동중국해 일대의 모든 전장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말하자면 컨트롤을 하죠. 전장을 지휘 통제한다고요. 그러니까 AWACS가 그러니까 조기 경보기 (Early Warning) AWS는 전장 지휘 통제 기능이 없죠. 근데 AWACS는 그게 통제 기능이거든요. 컨트롤. 얘가 전장 지휘 통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가. 이 까닭에 미국이 그러니까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투자를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분산돼 가니까. 즉 다시 말해서 B-21은 이게 전익기라는 점에서는 B2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스텔스 폭격기라고 부르는 거는 마치 굉장히 잘 돼 있는 어떤 요리, 뭐 스테이크라든지 혹은 뭐 그게 한 갈치구이라든지 이걸 두고 김치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밑반찬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죠. 물론 김치 중요한 밑반찬이지만 김치를 두고 요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폭격은 밑반찬입니다. 얘한테는. 그런 의미에서 얘를 스텔스 폭격기라고 부르는 건 좀 오류가 있는 이름인데 그냥 전장을 지배하는, 전장을 통제하는 다기능 스텔스 전익기 정도. 다기능, 그러니까 다기능, 다목적, 멀티퍼포스, 멀티로우 스텔스 플라잉 윙 정도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도 좀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B-21은 이건 원형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스텔스 무인 정찰기 RQ-180입니다. 크기도 거의 유사하고요. 모양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조종석을 두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다른 거죠. RQ-180은 이건 모든 것이 비밀에 쌓인 감시 정찰 도청 스텔스 무인기고요. 이게 B-21의 원형입니다. 이 까닭에 B-21 개발이 그토록 순조로운 겁니다. RQ-180에서 이미 문제를 다 풀었던 거예요. 연습 문제를. 감시, 정찰, 도청, 통신 중계 이런 걸 하려면 센서 융합 어떻게 해야 돼? RQ-180에서 했던 걸 고스란히 다 가지고 오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개발이 쉽고 빨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군 전력에 이제 무시무시한 애들을 이제 이 폭격 기능이 있는 폭격 기능이 뭐 밑반찬으로 갖고 있던 그것이 주요 임무던 그 있는 것들 4개 기종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지금 현재는 B-52가 75대, 그 다음에 보운이라고 부릅니다. 미 공군 조종사들은 뼈. B-1B가 지금은 45대. 그 다음에 B2가 스피리트가 지금은 20대. 그 다음에 B-21이 당연히 지금은 0대죠. 근데 앞으로 한 10년, 2,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B-52하고 B-21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B-52가 75대, B-21이 100대. 그리고 미 공군에서 얘기하는 건 그 다음은 B-22든 뭐 BXX든 다른 기종이다. 이미 그때는 또 다른 기술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21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기종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형이라고요. 이 다른 기종이라는 게 형상이나 전체 뼈대는 굉장히 유사할 거예요. B21과.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KF21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그냥 KF21 블락 1, 블락 2, 블락 3, 뭐 전자전 KF21 특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엔진 업그레이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진화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다른 기종들이에요. 지금 미 공군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B21이 정적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진화를 하는데 그 진화가 블락이라든지 버전의 차원을 넘어선 진화를 하게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 공군이. 그런 면에서 우리 KF-21과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 공군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기술들이 지금 쌓여져 있냐. 일단 유무인 합동 작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유무인 합동 작전은 이제 멈트라고 부르죠. Manned Unmanned Teaming, Manned 유인, Unmanned 무인, Teaming 합동, 예, 그렇게 부르죠. 멈트.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막 투자를 시작한 거는 막굴리기 드론이죠. 예, 막굴리기 드론인데 한 1000대쯤 깐다 그럽니다. 뭐 그러니까 1000대에 600만 불 곱하기 6밀리언 1000대 6조 원, 예,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6 빌리언, 그러니까 8조 원이죠. 예. 6 빌리언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6 빌리언을 투자하는데 이게 1000대를 얘기하니까 한 대당 평균 가격이 한 600만 달러 하는 거예요. 한 대당 한 100억 정도 보는 거죠. 이걸 뭐 어트리터블 드론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소모를 할 수 있는, 소모성은 아니고요. 일회용은 디스포저블이고 일회용은 아니라 여러 번 쓰는데 뭐 날아가서 뭐 깨져도 좋아. 소모돼도 좋아. 어트리터블이죠. 막 굴리는 드론이에요. 막 굴리기 드론. 이걸 또 일명 합동 전투 드론이라고도 부릅니다.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CCA. 대당 한 600만 달러 선이고요. 평균. 이게 뭐 평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종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종이 여러 개라고 이게. 작전 개념을 예시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벌떼처럼 대량 투입을 하고 감시 정찰 좌표를 찍고 뭐 깨져도 좋으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방공망 파괴하는 그런 위험한 임무를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에 의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일을 할 거예요, 얘가. 제가 이제 그 감시 정찰 임무를 했을 때 이런 드론을 사용하면 무슨 장점이 있는지 제가 이 그림 만들어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지구는 둥글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레이더를 중국 함정에 레이더를 쏘면 레이더파가 공중으로 뜨게 돼요. 그럼 이제 이쪽 그 거리에 따라서 일정 그 고도가 다 달라지는데 그 일정 고도 이하는 레이더 음영 지역이 되죠. 그리고 KF-21은 레이더 음영 지역에 머물고 레이더 음영 지역에 머무니까 KF-21도 중국 배를 못 보는 거고 중국 배도 KF-21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못 봐. 그런데 KF-21이 같이 뛰고 있는 멈트로 뛰고 있는 가오리 드론은 중국 배를 볼 수 있는 위치. 또 중국 배도 레이더 성능이 좋으면 가오리는 스텔스지만 그걸 발견할 수 그 가오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가 있다고. 그 위치 예를 들면 한 240km에서 고도 1000m, 고도 한 8,000, 7,000 이상 되면은 레이더에서 보입니다. 서로 간에. 레이더로 본다는 얘기는 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오리가 그 데이터를 KF-21에 주면 KF-21은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을 가오리가 지령 유도해 주는 거거든요. 중국 배로. 이런 무시무시한 작전들이죠. 전 세계에서 자기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서 또 자기 이런 드론을 직접 개발해서 또 자기 미사일을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작전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이러한 다양형 네트워크 멈트를 이렇게 아주 진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을 열애로 했을 때 한국뿐입니다.
자,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B-21 같은 그런 그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다목적 이 스텔스기, 다목적 스텔스 전익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라는 게 개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 공군이 지금 해놓은 B-21은 한 2035년, 36년, 37년까지 한 100대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또 다른 그런 전익기가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 공군이. 예. 그 다음에 또 유무인 합동작전에서 이제 이런 그 어트리터블, 그러니까 막 굴리는 그런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뭐 한 대가 뭐 2천만, 한 대가 1억 달러, 8천만 달러 할 수 있는 그런 드론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B-21만 해도 드론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인 운영이 가능해요. 그 옵션이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커튼 쳐놓고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열심히 개발 중인 미 공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그 제6세대 전투기 NGAD도 스스로 드론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안 태우고 직접 작전 나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은 꽤 오래전부터 F-16을 굉장히 많이 손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꽁무니에 추력 편향 노즐을 붙여가지고 막 비행기가 막 그냥 F-22 뺨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마무시한 그런 그 희한한 F-16을 만들었어요. 그 변형을 시켰어요. 연구개발용으로. 그 F-16을 비스타라고 부릅니다. V-I-S-T-A. 이 비스타를 가지고 미국이 이 무인기를 만지작거린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그러니까 무인기로 그걸 띄운 지가. 그래서 이제 AI 엔진을 거기에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AI 엔진은 이게 기계학습이거든요. 한 번 날아봐, 두 번 날아봐, 세 번 날아봐, 네 번 날아봐, 100번 날아봐, 1000번 날아봐. 이 비행기로 날아봐, 저 비행기로 날아봐, 이 기종으로 날아봐, 저 기종으로 날아봐, 폭격 임무 해봐, 공중전 해봐. 할수록 똑똑해지는 게 기계학습이잖아요. 다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알파고를 말씀드릴 수 있죠.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바둑이요. 바둑지능, 바둑인공지능. 그게 아마 한 5급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피터지게 싸우면서 얘가 이제 대갈고 이세돌도 이제 따라잡았지. 그래서 세계 최고수가 됐죠.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I 기계학습의 그 무서운 거거든요. 시간이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지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지능이 높아져 있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 F-16 비스타를 위해서 만들어진 AI지만 다른 전투기에 이식했을 때 거의 뭐 별다른 거 없이 몇 가지 매개 변수 값을 조정해 주면은 그냥 그것도 그냥 몰아요. 그러니까 범용성을 가지는 정도까지 지금은 성숙했어요. 그렇게 성숙을 하니까 이제는 뭐 커튼 뒤에서 쭉 해오던 일을 이제 한 수 발표를 한 거지. 그게 뭐냐면 미 국방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다르파. 이 다르파 무서운 데입니다. 인터넷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다르파가. 예, 무서운 데입니다. 여기. 다르파가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무인기 버전의 F-16 비스타와 유인 F-16을 공중전을 붙여봤다. 근접 공중전을. 그 도그파이트, 개싸움을 붙여봤더니 뭐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 어떤 결과였는지 발표를 안 했어요. 이런 그 비디오도 좀 이렇게 보여줬죠. 예,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다르파가 이제 흘려준 비디오입니다. 예, 저렇게 생겼어요. 그 비스타는 저 색깔을 저렇게 해요. 이렇게 자주색을 넣고, 예, 그렇게 해서 얘가 비스타라는 걸 그냥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예, 도색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비스타는. 네. 저게 지금 비스타에서 그 무인기에서 보이는 그 광경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유인 F-16과 이제 도그파이터를 붙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아주 고속으로 내리 밟으면서 아주 시원하게 도그파이터를 펼쳤다. 결과는 뭐 알아서 짐작하세요. 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자, 이런 기술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또 B-21 자체도 무인기로 변신이 가능해요. 바로 그냥 무인기로 출동이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B21에 목매달고 B21을 주구장창 수백 대 만들 필요가 없다. 한 100대만 만들고 그동안에 또 기술 쌓이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개발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기종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면 된다. 이게 이제 미 공군이 그렇게 아주 여유만만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이 이게 거의 식은땀 나는 일이죠, 이거. B21도 무서워 죽겠는데 그거 우리 100대만 하지 뭐 다음번 건 더 살벌하고 더 세. 정말 이거 살벌한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기술을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올해 초 작년 말에 발표를 했죠. 회전기폭 통합 사이클 엔진. 회전기폭이라는 건 로테이셔널 데토네이션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연소와 기폭이 다르거든요. 연소는 컨버스천이라고 부르고요. 기폭은 데토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소와 기폭이 뭐가 달라? 네. 연소는 화염,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가 음속 이하입니다. 그걸 연소라 그럽니다. 여기서 불꽃의 진원지가 있고 여기까지 불꽃이 도달할 거 아니에요. 음속 이하예요. 그 속도가. 그런데 기폭은 불꽃이 번져가는 속도가 음속을 넘습니다. 따라서 어떤 뒤에 추력을 발생시킨다든지 힘을 발생시킬 때 기폭이 훨씬 더 연료 효율도 좋고 훨씬 더 그러니까 완전 연소에 가깝고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기폭인데 문제가 뭐냐? 뻥뻥뻥뻥뻥뻥뻥뻥 하니까 이거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펄스 데토네이션 엔진이라고 하죠. 펄스라는 게 맥박 뻥뻥뻥뻥 그 PDE. 근데 이걸 펄스가 아니고 어떤 원통주의로 이렇게 연료가 분사되면서 데토네이션이 원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화염이 이렇게 맴돌면서 번져가는. 그래서 이렇게 맴돌고 또 이렇게 맴돌고 번져가고 이렇게 맴돌고 번져가고 돈다. 그게 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데토네이션 엔진 RDE라고요. 근데 이제 주위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한 10몇 년 갖고 놀았어요. 그 주위가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이 RDE를 어디다 따라 박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후연소실 터보팬이 이제 전연소실이 있고 그건 이제 그냥 연소실이죠. 그 다음에 후연소실 그게 애프터버너죠. 그러니까 앞에서 연소해서 분사되는 그 공기에다 대고 다시 그냥 연료로 그냥 왕창 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애프터버너죠. 예, 후기연소실. 그 후기연소실 안에 데토네이션 엔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후기연소실에 다시 새 공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variable, adaptable, 그러니까 가변 사이클, 어댑터블 사이클 엔진 기술이거든요. 평소에는 연소실 바깥쪽을 흐르던 공기를 일정 조건에서는 후기 연소실로 밀어넣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G가 그 완전 장악하고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RD 엔진을 후기 연소실에 받고 거기다가 새 공기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한 거라 이게 그래 놓고 나서는 램젯과 스크램젯을 또 따로 붙인 거예요. 그 옆구리에. 그러니까 공기가 터보팬으로 흡입이 되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터보팬 쪽을 통로를 닫아버리고 램젯 쪽으로 흡입이 되다가 또 속도가 빨라지면 램젯이 스크램젯 모드로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크지 않은 엔진이 터보팬 그런데 거기에 그 로테이셔널 데토네이션 엔진 그 다음에 램젯 그 다음에 또 스크램젯 이렇게 하나의 엔진이 세 개의 엔진을 갖추고 있는 거죠. 통합 사이클 엔진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뭐였냐면 터보팬과 램젯이든지 램젯과 스크램젯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뚜루룩 하나로 껴버린 거야. 터보팬, 램젯, 스크램젯.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런 통합 사이클 엔진에서 제일 큰 그 에러가 뭐냐면요. 터보팬에서 램젯 넘어갈 때가 이게 깔딱고개입니다. 이게 보통 터보팬 엔진은 음속의 2배, 마하 2가 넘으면은 효율이 급격히 낮아져요. 터보팬은.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팬이 돌아가서.
근데 마하 2가 넘으면 이 팬이 그 공기 유입 속도랑 충돌을 해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터보팬 엔진이 마하 2가 넘으면.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무식하게 마하 3짜리 비행기 만들었습니다. 마하 4짜리 비행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미국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마하수 높이면 그냥 기름을 갖다 붓는 거야. 그래서 또 스크램젯은 아니 램젯은 무슨 문제가 있냐? 이론적으로는 마하 1 이상에서는 램젯을 할 수 있다는데 램젯은 마하 3 이하가 되면 연비가 엄청 낮아져요. 자, 그럼 보세요. 터보팬에서 램젯으로 튀어야 되는데 터보팬은 마하 2 이상이 되면 연료 효율이 엄청 떨어지고 램젯은 마하 3 이하가 되면 연료 효율이 엄청 떨어져. 그럼 마하 2에서 마하 3 구간, 요 구간은 언제 깔딱고개란 소리 아니에요. 터보팬으로 그 구간을 커버하자니 기름 갖다 부어야 되고 램젯으로 커버하자니 그것도 기름 갖다 부어야 되고 이게 답이 없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G가 터보팬 엔진에 애프터바나에다가 RD 엔진을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회전기폭 엔진을. 그러니까 얘가 그냥 터보팬인데 슝슝 가는 거야. 마하 3까지. 그러니까 터보팬과 램젯과 스크램젯의 그 모드 변환이 그러니까 그 엔진의 방식 변환, 엔진의 가동 방식 변환, 엔진 변환이 굉장히 스무드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가까운 미래에 극초음속 영역을 넘나드는 차세대 엔진, 비행기 엔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전기폭, 터빈 기반, 터보팬 기반 통합 사이클 엔진. 그래서 TBCC거든요. 터보 베이스드. 이게 뭐더라? 통합 사이클인데, 예, 통합 사이클 엔진인데 TBCC라 그러는데, 이거가 이제 회전기폭이니까 이제 로테이셔널 데토네이션이 앞에 붙죠. 이거가 벽이 뚫렸어요. 그래서 GE가 직접 발표를 했다고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냐? 뭐 일단 상대방이 격추를 못 하잖아. 미사일을. 내빼버리는데 센서 가지고 미사일 뜨는 거 200km, 300km 바깥에서부터 감지했는데 미사일이 300km 날아온 동안 얘는 속도 붙여가지고 내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추가 안 돼. 뭐 스텔스 도료 바를 필요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상대방을 오금저리게 하려고 스텔스 도료를 바르는 거지 격추가 안 된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술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시진핑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2003년 미군의 기술을 목표로 해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서 달려온 거예요. 우리 저게 달성하면 미국 기껏 클 수 있다. 그래서 J-20이라는 중국 전투기가 상대하려는 비행기가 F-22잖아요. F-35가 아니라. 그 컨셉도 그렇고 대형이고 J-20 굉장히 대형 비행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펄쩍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때까지 돈 들여놓은 게 다 말짱꽝이란 소리지. 부도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식은땀 질질 흘리고 있는 거죠. KF-21도 중국한테 식은땀을 흘리게 하지만 그것과 다른 의미에서 미국의 이러한 그 완전히 개념이 다른 이런 첨단 무기들이 정말 중국 그 식은땀 질질 흘리게 만드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그려 보시는 게 이제 이게 화염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저게 빠빠빠빠빠 폭발인데 일종의 기폭인데 저렇게 지속적인
연속을 그려버린다고요. 그 어떤 원통 주위를 돌면서 화염이 그렇게 그 음속 이상의 속도로 번져가는 거거든, 불꽃이. 예, 그렇습니다.